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네. 조영탁 대표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15년 전이었습니다. 그 21세기가 시작되던 때였죠. 2000년에 어느 겨울에 20대 후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문화분석, 신화학, 그리고 명상에 심취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학교에 머물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사업가였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업에서 자신의 뜻을 좀 펼쳐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는 굉장히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는 인문 뭐 이런 거밖에 접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창업도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도 했었습니다. 경영이란 걸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워낙 야인 기질에 있어서인지 학교는 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작은 광고 하나를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 광고에는 휴넷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전략기획 전문가 과정이라는 그때는 지금처럼 큰 게 아니라 굉장히 조그만 지하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옹기종기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조영탁 대표님께 직접 강의를 듣고 그리고 네, 정말이에요. 그때는 강의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다른 분이. 그래서 그분의 삶에도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노란색 책이요, 어제 찍은 겁니다. 아직도 저는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지금도 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할 때 이걸 펼쳐봅니다. 안에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 기업과 문화, 경영과 인문, 예술 뭐 이런 거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기업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그 치유해 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소명 같은 거를 실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정확히 15년 정도 흘렀죠. 2015년이니까요.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강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휴넷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굉장히 은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문화 오디세이 시리즈의 저자이고요. 기업문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제 소개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오늘 주제를 깔기 위한 복선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신화입니다. 네. 신화는 모든 있음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오늘 여기 휴넷의 있음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모든 신화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혹시 발견하셨었나요? 네. 인류학자 기업문화 오디세이가 근거하고 있는 구조주의 인류학이라는 방법론을 창시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에 의하면은 그의 신화학이라는 위대한 저작에 의하면은 모든 신화는 이항 대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개념, 대립된 개념으로 세계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화에서는 기업과 문화, 경영과 인문이란 이 두 가지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립 구조, 신화의 대립 구조는 마치 수학에서의 항처럼 엄밀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신화 변환의 공식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이항 대립으로 딱딱딱 나눠진 그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어떤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신화는 또한
하나의 항을 더 출현시킵니다. 바로 매개자입니다. 매개항이라는 항을 중간에 넣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선 그 신상원이라는 사람이 매개자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이항 대립 구조가 집단의 전체의 사고의 틀을 결정합니다.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현상을 접하든 간에 그 틀에 현상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세상을 선과 악의 이항 대립으로 보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문화와 그리고 고통과 행복이라는 이항 대립 구조로 보는 불교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집단적 사고의 틀을 신화가 결정한다면 신화가 기업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시겠죠. 네, 저는 오늘 신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신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기업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받았는데 사실 기업 문화라는 게 워낙 범위는 넓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문화라는 영역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영역입니다. 비유하자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서는 신화적 사고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 신화적 사고가 뭐냐 하면요. 일종 비합리적 사고, 상징적 사고, 그리고 감정적 사고, 직관적 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문화는 절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치의 그 이성적인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것은 분명히 비이성적인 행동이었죠. 또한 최근에 대한항공의 임원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비윤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도저히 이성적인 행동이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신화적 사고, 비이성적인 사고가 작동을 하는 영역입니다. 네. 이 위의 영역, 경영의 영역은 반드시 과학적 사고로 작동이 돼야 되죠. 그래야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고 조직도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을 배치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밑에는 다른 사고가 작동을 합니다. 이쪽은 일종의 상징적 사고로 갈 수 있는데요. A와 not A가 이꼴이 되는 사고입니다. 나는 너가 될 수 있고요. 그녀는 장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뭐 애플이라는 기업의 경우일 텐데 인간과 컴퓨터의 구분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물리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은 입자와 파동이 같이 이꼴이 되는 양자역학의 언어 이런 거라도 좀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문화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논리, 하나의 이론으로 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 문화를 나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를 보려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개의 중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조직 문화의 3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밑에서 무의식적인 역동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보다 위의 층위에서 유형이라는 걸 또한 봐야 됩니다. 또한 조직도로 나눠진 거 말고 전사, 생산자, 성직자, 뭐 샤먼 이런 식의 기능 구조를 또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화, 집단적인 사고의 틀을 결정하는 신화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화 코드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럼 저희 미천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저기 책을 사보시면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세트로 구매하시면 권당 10,000원이 안 되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이 중에서 휴넷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계신 휴넷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신화라는 층이었습니다. 제일 재밌기도 하고요. 한 45분, 50분 정도 강연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은 뭐 현재 휴넷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적인 이슈라던가 뭐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생각을 하셨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이라던가 작은 간단한 실험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요. 삶에 있어서 번번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도 어떤 직원이나 동료, 고객이나 파트너를 만나면 그 사람과 불화를 매번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사업을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자기 성공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 교육 이런 것도 받고요. 리더십 교육도 받고 뭐 PI 같은 이미지 트레이닝 뭐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뭐 자신의 삶을 바꾼 뭐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런데 안 돼요. 매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 테라피 뭐 이런 것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나서 개인의 신화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신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날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강제로 범해서 태어난 아이야. 네.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증오해 왔어.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신화인 것이 자기 자신이 기원, 어떻게 태어난지를 말하고 있던,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사고하고 있던 신화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러면은 남자들에 대한 증오를 키울 수밖에 없죠. 번번이 무의식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아까 신화는 이양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가 세상을 보는 구조는 가해자, 특히 남자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그 대립 구조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모든 세상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중간에 매개함으로써 좀 말을 제가 할 게 없어 이렇게 했는데 뭐 남자들의 처단자 뭐 이런 영웅 같은 그런 역할을 자기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아버지로 대변되는 세상이었겠죠. 그런데 이 신화는 존재론적으로 모순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처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자기 사업에 성공해서 안 된다라는 게 이 신화는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남자니까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행동을 바꾸는 시도라던가 뭐 이미지를 바꾸거나 스피치 능력을 키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게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긴 했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고 봤더니, 추적해 봤더니 그 어머니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 뭐 다퉜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홧김에. 한 번 들은 거를 그 사람은 자신의 신화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라는 걸 통해서요. 뭐 면담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건 어머니가 지어낸 스토리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알게 된 것이죠. 사실은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실한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라는 새로운 신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걸 가지게 되면 이렇게 변환을 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양 대립 구조가 해체가 되는 것이죠. 허물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남자들의 처단자라는 그런 소명 말고요. 그런 자기 동일시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이후의 작업이죠. 네.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다시 대립 구조를 만들고 심어져야 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인셉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영화 인셉션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네. 영화 인셉션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인셉션입니다. 인셉션 영화 기억하시죠? 굉장히 놀라운 영화입니다. 어느 한 남자, 특히 사업가였던 이 남자죠. 네, 피셔라는 이름의 이 남자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이 사람이 경영하고 있던 기업의 경영 자체를 바꿔버리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에너지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후계자였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겼는데요. 이 피셔라는 사람 이 기업에 그렇게 에너지를 독점하려고 제국주의적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던 그 경영 방식을 결정하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피셔라는 사람의 신화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his own way. His own way. At the end, he called me to his deathbed. He could barely speak. 아버지 얘기입니다. 네. He told me one last thing. He pulled me close, and I could only make out one word. Disappointment. 네, 아버지로부터 실망했던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네. 이걸 가슴속에 깊이 간지 사실 어릴 때부터 들어왔겠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와 아버지라는 이항 대립 구조에서 아버지 세계를 내가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전 세계 에너지를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단지 아버지로 대변되는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즉 공허한 이유이죠. 그렇게 제국주의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그 기업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인셉션을 통해서였죠. 신화가 이때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도요. 네, 인셉션, 마지막 인셉션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꿈속의 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가장 비밀의 금고에 다가갔습니다. 신하와 만나게 되죠. 예전 신하와 맞죠?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I know you were disappointed. It couldn't be you. No. I was disappointed. You just tried. 저 금고 안에 든 것이 바로 인셉션의 핵심이었죠. 네, 저는 가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납니다. 예, 뭐 사업가였던 제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예, 네,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최종 인셉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바뀐 게 없죠. 아버지로부터 실망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거기에 살짝 비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비틀림이면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실망했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나처럼 되려 해서이다. 라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신화의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버지가 등장하는 그 신화 자체, 기원 신화의 등장 인물들을 억지로 삭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작용만 일어나게 되고 그건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컨대 입양아 같은 경우에 자신의 모국을 삭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라는 신화는 그대로 등장시킵니다. 실망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장시켜요. 하지만 그걸 바뀝니다.
네가 나처럼 되려 있어야되라고 바뀌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버지처럼 네가 나처럼 되려 있어는 중요한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아까 제 친구의 얘기를 하자면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에 어떤 소명 같은 거를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현재 아버지와 아들로 나와 아버지로 대변되는 근데 메비우스의 띠라면은 한쪽 면에는 나, 한쪽 면에는 아버지라고 된 그런 띠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평면적인 띠요. 그거를 이렇게 살짝 꼬면은 메비우스의 띠로 두 개가 연결이 돼 버리죠. 그걸 꼬게 한 매개양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셉션의 핵심입니다. 바람개비였죠. 네. 그 위에 있는 유언장이라는 곳은 사실 인셉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성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던 바람개비는 어릴 때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와 들판에서 같이 막 뛰놀던 그 장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네. 피셔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예전의 피셔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성공을 암시하죠. 그러면서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피셔의 영화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겠죠. 바로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꿈이겠죠. 네, 아마 이거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 세계 에너지를 독점하는 그 석유 재벌에서 바람개비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이 됐겠죠. 네. 사업도 성공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사업의 의미를 찾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했겠죠. 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의 신화, 기원을 억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았죠. 네. 보통 그걸 부정하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중간에 등장했던 그 대부, 삼촌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피셔는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라는 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식민지 시기, 한국전쟁 시기를 과연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양아가 모국의 문화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걸 부정하려면 오히려 부작용만 났습니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부정당한, 제외당한 그 신화를 변형해서 집단 무의식에 간직을 합니다. 이것은 인류학이 발견한 조직 문화의 법칙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법칙입니다. 소속의 법칙입니다. 모든 원주민 사회가 조상 숭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집단 안에서 소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네. 문화가 만들어진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람들을 그 집단으로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죠. 네. 소속과 비소속을 가르는 것이죠. 그리하여 각자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휴넷이라는 문화는 여기 있는 분들을 소속하게 해서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자리 중에서 하나가 비게 되면은 전체성의 논리, 통합의 사고가 작동하는 문화, 조직 문화는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 소속의 권리를 박탈당한 누군가가 있다면 비언어적인 혹은 감정적인 혹은 신화와 같은 비논리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해서 구성원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집단적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 자리를 뭔가로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하게 합니다. 이거는 100만 년 동안 계속된 집단 생활의 원리입니다. 기업이라고 여기서 현대 기업이라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조상 숭배 아까 말씀드렸죠. 안 좋게 배제된 사람에게 사당을 만들거나 구슬하는 이유, 예전에 잘했던 영웅이나 조상을 기념하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에 있는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원주민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학살자들의 후손은 자기 삶을 어떻게든 부정함으로 해서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주 4.3 지났죠. 4.3 사건이라면
10여 년 전에 한번 진상회복을 했었잖아요. 네. 그 진상회복을 통해서 기념 사업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제주 사람들은 전체가 끊임없이 레드 컴플렉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네. 기업으로 얘기하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신한금융 사태, 그리고 한화 사건, 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한항공들도 의 문화도 제가 관찰한 바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를 구체하기 위해서요. 피셔보다 아름다운 한 소녀 기업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모델은 아닌데 당시 이제 여기 컨설팅을 할 때 모델인데요. 에뛰드 아시나요? 남자분들이 또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신기한 일이네요. 저는 거의 못 들어가는데요. 거기 2010년이었는데요. 당시 에뛰드는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막 증가하고 있었고요. 특히 모기업과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모기업 아모레퍼시픽이죠. 생산 물류, 마케팅, 영업 등의 시스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강한 저항에 부딪혔죠. 네. 건물을 모기업 근처로 옮겼어요. 구내식당도 같이 사용하고요. 근데 구내식당에 가면은 에뛰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레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구조 변경, 인사제도 통합 등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용병화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기업문화 진단에 대한 의뢰를 받고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러 층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요? 네,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공통의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회사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오스카라는 이름도 적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했다. 당시 태평양에. 그래서 편입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결정에 따라서 이거 했다. 라고 해서 2005년도에 에뛰드 하우스 브랜드숍을 런칭을 했다. 우리는. 그 전에 모두 다 반대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겨서 이걸 했다.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우리는 대박의 길로 갈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 광고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에뛰드 하우스 2005년에요. 예. 그 이전의 역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속의 권리를 박탈당했죠. 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속의 법칙 때문입니다. 네. 소속의 권리를 박탈당한 어떤 회사의 자리를 신화 속에서라도 찾아주려고 하고 있던 것이죠. 네. 이 신화가 계시하는 에뛰드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신화를 따르면요. 독립이죠. 네. 해방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죠. 네. 옛날에 억지로 인수당했으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열심히 성공을 해서 글로벌 기업이 돼서 우린 잘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 일종의 천년왕국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실제로 실제로 그 인터뷰 질문 항목에요. 모기업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부 호용을 못하는 관계, 서자 관계, 고부 관계, 피가 섞이지 않는 관계로 대답을 하고 있었죠. 네, 이게 신화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은 어떠한 통합 시도도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네, 요거는 잠시 참고로 이렇게 4차원적으로 이렇게 매트릭 그 문화는 막 공간에 떠 있잖아요. 사람들 우리가 아는데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 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매트릭스라고 문화의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늘은 주제가 신화이기 때문에 여러 층이 있지만 그중에 신화의 층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문화 우리 영화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같은 겁니다. 실제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라는 어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 안에서는 반드시 이 층위를 통과를 해야 되죠. 그 통과를 하고서 나오게 되면은 호부 호용을 못하는
네, 계열사라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자 관계, 배다른 관계, 뭐 고부 관계 이런 식의 새로운 사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는 저것이야말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자크라캉이나 프랑스 정신분석 학자가 무의식의 구조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좀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만난 지점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거를 뭐 문화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처럼 상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걔들은 우리를 싫어해, 우리를 버릴 거야 라는 상상이 있었고요. 또한 도피가 있었습니다. 그냥 싫어, 용병화죠. 용병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신화의 힘이죠. 신화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원칙입니다. 소속의 권리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부정당한 존재에 대해서 그걸 신화적으로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매개자로서 어떤 인셉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친자이다. 호보용을 못한 홍길동이 아니다. 였고요. 우리는 활빈당이 두 번째 인셉션 부분은 우리는 활빈당이 아니라 소명을 부여받은 에뛰드 공동체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기업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그 어느 한 사업가의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아니에요. 어떤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라 그때 태평양이 색조라는 뭐 그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정말 서자가 아니라 친자였던 것이죠. 그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변형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셉션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죠.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화장놀이입니다. 심각한 화장, 비즈니스를 위한 화장, 보여주기 위한 화장이 아니라 즐겁고 채색이 가득하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한 화장, 공주가 되기, 공주병에 걸린 화장을 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들은 화장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개비의 자리에 화장놀이라는 것을 넣게 된 것이죠. 네. 이걸 통해서 에뛰드는 화장놀이 문화 창조라는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게 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를 화장놀이 공동체라고 정의를 했고요. 아까 기업문화 유형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공동체 유형의 전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다른 기업 사례 하나 또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내셔널 포레스트 오피스라는 프랑스의 산림청입니다. 일종의 공기업이고요. 1966년에 설립됐습니다. 공식적인 역사가요. 그런데 당시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기업이 유럽 통합 이후에 사업상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재 수출이 증가돼서 이에 대응해야 했고요. 또 하나는 주 35시간 근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에코 투어리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했죠. 기업의 혁신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항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목재 생산량 늘지 않았습니다. 숲을 찾는 고객들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예요. 여기도 들어가서 신화를 봤습니다. 추적해 봤더니 역사에서는 제외된 존재가 신화에서는 떡하니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기원을 13세기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13세기에 필리프 4세라는 왕정의 시기였는데요. 그 필리프 4세는 교황청에 대항해서 절대 왕정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가 당시에 교황청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에덴 동산에 대응하는 왕의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숲을 조성했죠. 예. 지금도 숲이 많죠. 프랑스에는. 그리고 그 숲을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신화 속에서 찾은 현재 사람들이 찾은 그 숲의 천사단이라는 것의 소명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벌목하러 가면 이거는 엄청난 침입인 거죠. 안 되죠. 우리 숲에 누가 관광하러 들어와요. 지켜야죠. 쫓아내야죠.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다른 혁신 시도가 제대로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네.
여기선 이중의 이양 대립 구조가 발견되는데요.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서 숲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숲을 차지하려고 했었죠. 숲과 인간이 갖고 있는 도시 문화의 경계선에서 도시의 침입부터 숲을 지키는 숲의 천사단이라는 매개자를 놓았습니다. 네. 근데 요거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냥 신과 인간은 원래 대립되고요. 숲과 도시도 대립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숲의 천사단이 가진 소명이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숲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치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이 기원이 소속의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신화의 변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소속의 권리를 부여해줘야 한다, 신화적으로 라는 원칙, 그리고 매개자로서의 인셉션. 네. 기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13세기 숲의 천사단이 기원이다. 그런데 소명은 살짝 비틀림이 일어납니다. 신의 영역인 숲을 왕이 인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숲을 조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숲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소명도 인간에게 숲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소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두 번 예를 들려드렸으니 이제 그 원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휴넷의 신화학이란 걸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이는 순전하게 가설입니다. 내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채집된 신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그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만 보면 그 돌아가는 원리를 알잖아요. 물리학자들은 수학 공식만 봐도 우주의 원리를, 우주의 그 탄생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하도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돌아가는 패턴만 보이게 되는 그런 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자료들은, 이걸 판단한 자료들은 기사, 인터뷰, 그리고 뭐 저서, 그리고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자료로만 훑기 본 그런 단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휴넷은 놀라운 부족사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족사였고요. 여기 있는 그 휴넷 부족민들이 되게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취직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휴넷이나요. 창업자께서 여기 계셔서 좀 쑥스럽네요. 네,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네. 금호그룹 시절에 스스로 교육과 학습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자기 삶의 변화가 왔죠.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경험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창업자의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휴넷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휴먼 네트워크 맞죠? 그리고 작은 신화적 사건으로 창업 이후에 뭐 IT 사업을 하던 사람들과 결별, 그리고 뭐 경영 일을 중심으로 하던 인문 쪽으로의 확장, 뭐 이런 것들이 신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한번 신화를 분석해 볼까요? 네. 소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화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우리 집단이 무엇을 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기업 문화를 굴려갈 눈덩이의 중간에 있는 어떤 돌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연탄재 같은 게요. 이거입니다. 교육, 학습은 발전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을 가져온다. 그렇게 하자라는 소명이 탄생했죠.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소명의 육화입니다. 한자로 써야 되는데 그 육체할 때 육자와 될 화자 있잖아요. 뭐 종교학적인 용어인데요. 예컨대 개인의 신체가 세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는 중요한 개념인데, 신화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인데,
창업자는 곧 휴넷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확장된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직원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까지 확장이 됩니다. 세상 전부가 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세상 전부가 이거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넷의 기본적인 사고 틀이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종교학적인 용어인데요. 악시스 문디라고 세계축, 우주나무 같은 게 중간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휴먼과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강력한 신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그런 신호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명의 육화라고 했잖아요. 이꼴로 다 연결된 나가 세상이 되고 직원이 되고 고객이 되고 구분이 없어집니다. 직원들은 곧 고객입니다. 스스로 학습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고객과 직원, 그러니까 스스로 고객들도 그렇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직원들에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건 신화의 사고틀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른 교육 기업에서 이 신화가 없는 다른 교육 기업에서는 이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게 기업 문화의 힘, 신화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까 그 소속의 권리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역사를 많이 삭제했잖아요. 많이들 그럽니다. 그런데 휴넷의 신화에서는 금호그룹 시절의 창업자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부정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소속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죠. 네, 신화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죠. 또한 아까 IT와 헤어짐의 기사에서 이제 몇 군데서 봤었는데요. 이거는 가설적으로 볼 때 어떤 특정한 금기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기는 예컨대 근친상은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강한 금기가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특정한 금기는 문화의 핵심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말라, 중요한 건 콘텐츠다. 이런 금기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소명의 육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 유형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기업문화 유형상은 이제 정복자연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또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굉장히 규모를 크게 가져가거나 할 때는 이전에 있는 공동체 문화가 제약사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잠깐 보고요. 휴넷의 신화 구조, 이항 대립 구조를 분석해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진보하는 것과 안주하는 것, 이 두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을 하고 진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매개함으로써 교육입니다. 네, 교육과 학습 붙어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매개항에 휴넷이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휴넷 역시 스스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기업 자체도 그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 이항 대립 구조가 있기 때문에 머물면 안 됩니다. 계속 휴넷은 성장해갖고 사업의 확장과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전 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신화를 위배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사고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렸던 그런 신화의 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교육과 성장의 행복, 개인의 세계로의 확장이란 이 신화로부터 휴먼 네트워크라는 상징 체계로 이르는 어떤 매트릭스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종의 주체, 서브젝트인 어떤 한 사람이 이걸 통과해 갑니다. 그러면은 휴넷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문화의 생성 메커니즘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발생한 데서 어떤 코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화의 측면에서는 교육, 성장, 행복, 여기서 자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코드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휴먼 네트워크 심볼이랑 가까운 축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고객과도 마찬가지고요, 기업과도 마찬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코드가 또 안에는 형성돼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휴넷이
문화, 휴넷 문화라고 하는 정의된 그 네 가지에도 아마 이런 코드가 담겨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유형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이 말씀 오늘 못 드렸지만은 강한 정복자형 공동체, 예, 사람들의 신념을 계속 정복해가는 그런 공동체형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됩니다, 이렇게요. 네. 아까 그 신화에서 소명의 육화라는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고요. 왜냐면 문화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공동체적 기업 문화의 특징이 강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 체계가 풍부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여러 의례, 리추얼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도 일종의 의례죠.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같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발달돼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은 충성 고객 혹은 마니아 고객, 계속 다시 찾는 고객이 되는 그런 전략 혹은 그런 고객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고객이 전파자가 되고 마케터가 되는 구조, 그것도 정복자형 공동체 문화의 특징이고요. 예전에 애플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할리 데이비슨 있나요? 네. 이런 정복자 공동체 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휴넷의 신화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그 신화의 주인공이고 이 휴넷 공동체의 일원이신 거죠. 부족사회예요. 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에드먼드 리치라는 성서의 구조인류학이라는 책을 쓴 구조 기능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스러운 것은 매개적이다. 네. 모든 성스러운 것은 매개적이다. 누굴까요? 보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인간과 신의 중간 존재입니다. 매개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성스럽습니다.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죠. 뱀, 모든 신화에 다 등장합니다. 굉장히 성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왜냐하면요, 유한과 무한의 중간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허물을 벗잖아요. 삶과 죽음의 중간 존재, 그걸 매개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벨라는 저기 트와일라이트, 예, 거기 주인공이거든요. 네. 모든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과 뱀파이어, 인간과 늑대 인간의 중간에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죠. 특히 거기서 더 성스러운 거는 뱀파이어와 벨라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그 자식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단군 신화 보면은 곰이죠, 웅녀와 환웅, 신이죠. 신의 중간 존재로서의 단군이기 때문에 성스럽습니다.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기업이라고 다를까요? 네, 애플. 대형 컴퓨터 어디 사무실에 처박혀 있던 거를 처음에 근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몸에 부착시킵니다. 끊임없이 컴퓨터와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름다움과 추한 것을 또 매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서구의 미와 아시아의 미를 매개하는 존재입니다. 화장품 얘기 계속 하자면은 키엘이라는 의약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 브랜드죠. 예. 약국에 시작했습니다. 화장품과 의약이라는 구분을 이양 대립을 매개하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 되었죠. 네. 휴넷 매개항이 분명히 있고 중간에 매개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진보하는 것, 머금에서 중간자로서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것, 인간의 잠재력 같은 걸 개발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십니다. 성스러운 인물을 부여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여기 있는 그 성스러움의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까먹을 뻔했네요. 기업문화 오디세이를 잊을 뻔했네요. 기업문화 오디세이도 매개자입니다. 경영이라는 영역과 기업문화라는 영역을 중간에서 매개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저도 성스럽고 싶습니다. 바로 이 표지, 일본의 표지에 있는 이 사과처럼 말이죠. 네,
성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은 휴넷 여러분들께 하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